축구 인문학 오늘은 생각하는 축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서 축구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축구하다가 뭐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생각하는 축구가 어떤 축구인가를 잘 나타내는 저서가 있습니다. 그 박경호 선생님의 공도 인생도 둥글다라 그런 저서가 있는데 이 책은 뭐 그림이나 어떤 지도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글만 쓴 책인데요. 그 한 구절 한 구절 또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뭐 축구의 지혜를 담은 뭐 아름다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참고하시면 이 박종원 선배님이 오랜 세월 동안에 축구에 대한 경륜을 가지고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 공에 생각을 부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공은 정직하다. 차는 사람의 의도대로 방향과 속도가 결정된다. 그래서 공을 찰 때 자신의 생각을 실어야 한다. 아무 뜻 없이 차는 공은 아무렇게나 날아간다. 공 자체는 사실 정직하죠. 그 사람의 차는 사람의 의도대로 방향과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공에다가 실으라는 거예요. 공이 나가는 모습만 봐도 이거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패스를 하는구나, 저렇게 차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차는 공은 정말 아무렇게나 날아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가끔 저희 이제 저희 팀이 연습 끝나고 어떤 그 무슨 대회가 열리거나 이럴 때 같은 운동장에서 하기 때문에 유심히 그 대회를 지켜보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또 지금 또 중학교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축구를 어떻게 하느냐 보다가 거기서 느낀 게 또 이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차는 선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대충 보고 크로스로 빵 차가지고 또 거기서 공 따라서 붕 떠가지고 또 막 부딪히고 뭐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서 정말 생각 없이 축구한다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선수 일반 선수도 그렇다면은 우리 아마추어 선수는 특별하게 좀 생각을 하면서 더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공을 원하는 대로 차고 운반하고 컨트롤하는 능력을 기본기, 개인기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기본기고 개인기예요. 이제 트래핑의 원리와 요령인데요. 이 트래핑의 원리는 빠른 속도의 공을 순간적으로 느린 속도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그 예가 있는데요. 이제 공을 공중에 걸려 있는 담요를 향해서 공을 강하게 찼을 때 공은 담요의 닿음과 동시에 제풀에 꺾여서 그 땅에 떨어지죠.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담요의 완충 작용으로 공이 속도를 잃고 전진을 멈췄기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래핑이라는 것은 이 신체의 각 부분이 이 담요와 같은 완충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을 찼어요. 공이 담요에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찼는데 담요에 닿자마자 제풀에 꺾여서 밑으로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담요에 맞고 툭 떨어져 가지고 밑으로 원하는 곳에 멈추는 그게 바로 트래핑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하게 찼어도 내가 발로 혹은 무릎으로 또 발목으로 살짝 이렇게 공을 갖다가 공을 완충작용을 시켰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공을 트래핑할 때 숨을 들이마시면서 공을 약간 잡아 끌듯이 하면서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물론 이런 원리를 몰라도 선천적으로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원리를 잘 알고 잘 안 되는 학생들에게 또 같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이게 바로 트래핑의 원리입니다. 이 트래핑은 굉장히 중요한 축구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선수들이 대부분 트래핑 연습하는 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안 하면은 축구가 안 됩니다.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런 원리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공을 약간 잡아 끌듯이 몸에 힘을 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다른 구기 종목에서 응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야구로 말하면 포수가 공이 원바운드로 날라왔을 때 숨을 약간 들이마시면서 공을 약간 잡아 끌듯이 몸에 힘을 빼고 몸으로 막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뒤로 빠지지 않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원리로 트래핑의 원리, 담요의 원리를 잘 생각하시면 좋은 트래핑을 할 수가 있고, 이 트래핑이 잘 되는 선수가 기본기가 잘 된 선수고, 그 선수가 스윙을 받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헤딩인데요. 요즘 헤더라는 말도 하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헤딩이라고 하겠습니다. 헤딩도 기본기를 익히라. 이 축구에서 헤딩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골을 나오는 것도 보면은 헤딩골이 한 25%, 건 30% 가까이 나옵니다. 3분의 1이니까 상당히 높은 비중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헤딩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되는 대로 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전에 이 서양에서 유명한 감독들이 왔을 때 한국 프로 선수들의 그 실력을 평가하는 평가하는 부분에서 이 헤딩을 말할 때 거의 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선수 중에서 헤딩을 제대로 하는 선수는 거의 없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것도 생각하고 원리를 알고 연습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헤딩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이마의 앞부분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헤딩을 할 수 있는 머리의 부분이 최소 4부분입니다. 이마의 정면과 오른쪽, 또 왼쪽, 또 여기 뒤통수 부분에 가운데 있고 또 오른쪽에 있고 왼쪽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4부분 정도는 헤딩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면 오른쪽에 맞을 때 왼쪽에 맞을 때 감각도 다르고 날아가는 방향이 다르죠. 우리가 발로 킥을 할 때는 이걸 의식합니다.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인프란트, 아웃프란트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하는데 헤딩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원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맞춰서 돌려서 혹은 중앙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연습을 하면 상당히 위력적인 헤딩을 구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올바른 헤딩을 하려면 의식적으로 눈을 뜨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쉽지 않아요. 눈의 신경이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어떤 물체가 눈 가까이 다가오면 반사적으로 눈을 감게 돼 있죠. 이거는 뭐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축구의 헤딩은 이 본능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거를 눈을 뜨고 있어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고요. 또 공을 끝까지 보아야 최종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뜨는 습관 이거를 또 잘 길러야 눈을 뜬 채 이마의 중심에 공을 맞추면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 헤딩은 공격수만 하는 게 아니라 수비수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수비수가 헤딩할 때에도 눈을 뜨고 이거는 그냥 멀리 걷어내는 클리어링 같은 그런 헤딩이다 그러면 눈을 뜨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길게 해야 그렇게 해야지 찜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맞추고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을 도와주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헤딩도 기본기를 잘 익혀라. 우리 어린 학생들에는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부터는 그래도 헤딩의 기본을 해야 또 축구의 발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로인을 의미 있게 하라 그걸 했는데 이 스로인이 90분 경기라면은 양팀 합해서 평균 40회 내지 50회 정도 발생한답니다. 그러니까 즉 한 팀당 20번 내지 25회 정도 셋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뜻이죠. 이 셋 플레이는 뭐 프리킥이나 코너킥이나 있는 것이 아니라 드로인도 포함이 됩니다. 이 드로인을 잘 활용하면 정말 위협적인 아주 좋은 기회를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특히 아마추어 선수들은 이
드로잉 기회를 잘 살리지를 못합니다. 그건 뭐 그냥 쫓아가서 뭐 누가 하는 드로잉을 누가 하느니 막 서로 시간 보내고 또 그냥 어디를 줄까 두리번거리다가 시간 보내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평소에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요. 또 어느 정도 팀원들 사이에 약속된 플레이를 해가지고 어느 방향에서 드로잉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빨리 효과적일 수 있을까 그걸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 축구를 할 때 골키퍼가 아닌 사람들이 손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드로잉이잖아요. 이 기회를 잘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은 빠른 시간 내에 앞쪽으로 원하는 쪽으로 던져서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가장 기억 남는 그 드로잉이 1970년도에 그 월드컵에서 브라질하고 이탈리아하고 이제 결승 붙었는데 브라질의 첫 골이 바로 이 드로잉 세플레이에서 나왔어요. 그 왼쪽에 있는 어떤 선수가 잡자마자 드로잉을 그냥 빨리 보냈는데 그거를 곧바로 리베르노 선수가 왼발로 길게 올려줬고 그거를 펠레 선수가 점핑하면서 헤딩을 해서 첫 골을 얻은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바로 그 드로잉은 상대방 수비가 들어오기 전에 빠른 시간에 던져가지고 크로스를 올린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창의적인 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롱 드로잉, 멀리 던질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롱 드로잉을 잘 활용하면 이게 어설픈 크로스보다 훨씬 낫습니다. 발보다 손이 아무래도 정확하니까요. 이거를 잘 활용하면 크로스보다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는 사실 상황 변화의 연속입니다. 계속 상황이 변화되는데 드로잉도 그 상황을 빠르게 적응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유리하게끔 잘 만들면 한 경기에 20번 이상 셋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속담을 이제 패러디한 건데요. 가는 패스가 고와야 오는 패스가 곱다. 자, 축구에서 패스는 공격할 때는 공격 기술이 되고요. 또 수비할 때는 수비 기술이 됩니다. 이 패스의 기본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편이 편안하게 잘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야구의 캐치볼을 생각하시면 돼요. 야구의 기본은 또 캐치볼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 축구할 때 워밍업하고 인사이드 패스를 이렇게 주고받듯이 야구 선수들은 프로 선수들도 캐치볼을 많이 합니다. 캐치볼은 뭐 자연스럽게 계속 가볍게 처음부터 풀어나가는데 이 캐치볼을 할 때 가장 기본 원리가 상대방이 받기 좋게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키가 큰 선수인데 계속 허리 쪽으로 아래쪽으로 던지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허리를 구부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선수의 가슴 부분에 그냥 글러브만 대면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던져주는 게 캐치볼의 기본이겠죠. 키가 작은 선수는 또 낮춰서 던지고 이런 식으로 맞춰줍니다. 캐치볼은 상대방에 편안하게 맞춰서. 근데 이것마저도 또 야구 선수 중에서 캐치볼 잘하는 선수도 많지 않대요. 이것을 보면 항상 기본기 또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선수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캐치볼을 생각하듯이 캐스의 기본 상대방이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죠. 공이 가는 시간, 우리 편이 전진하는 속도와 방향 이거를 배려해서 좋은 패스를 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안 좋은 패스는 혼자서 막 드리블하고 막 하다가 막히니까 갑자기 그냥 일단 너나 가져라 이런 패스 아니면 혹은 자기가 뺏길까봐 그냥 급하게 발가락으로 툭 차주는 그런 패스 이런 패스가 오면은 대부분 패스가 짧게 오거든요. 그럼 그 짧은 패스를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상대방과 충돌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보니까 어떤 선수는 그걸 짧은 패스를 잡으려고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퇴장을 당하더라고요. 꽝 부딪혀가지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거는 상당히 안 좋은 버릇이죠.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내 팀의 동료들의 습성을 잘 파악해가지고
이 친구는 어떻게 패스해야지 가장 잘 받더라. 이런 거를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조금만 미묘한 차이인데요. 앞쪽으로 막 뛰어가는 선수에게 조금만 뒤로 줘도 이거는 끊겨요. 패스가. 다시 잠깐 뒤로 가는 사이에 흐름이 다 끊기게 됩니다. 그 선수가 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앞쪽으로 쫙 밀어주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아주 패스에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이걸 항상 상대방이 패스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팀 동료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이게 바로 생각하는 축구입니다. 수비를 제치는 기술을 연습하라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이 패스를 이 여러 가지 연습 중에서 이 연습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드리블 연습까지는 뭐 또 하게 되는데 드리블 연습도 많이 안 하는 편인데다가 상대방을 수비수 제쳐가지고 나가는 그런 연습을 충분히 잘 안 시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어린 선수들에게 수비수를 제치는 연습을 충분히 시켜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수비수를 뚫고 나가는 기술은 한 5, 6가지 정도인데 이걸 어렸을 때부터 익혀야 됩니다. 체질화되지 않은 데서 커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잘 자신감 없어가지고 잘 못하게 돼요. 우리 사실 그 경기 볼 때 가장 답답한 경기 중에 하나가 이 선수들이 수비 한 명을 제치지 못해요. 계속 그냥 뭐 현패스, 백패스 또 뭐 그냥 뻥 차는 패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축구가 정말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일단 수비 한 명을 제치고 나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축구 경기장에 한 사람 앞에 약 98평이 돌아온다고 했는데 한 사람을 제치고 나면은 98평을 100평 가까이 되는 공간을 자기가 확보한 거예요. 그러면 벌써 그 얼마나 넓어집니까? 한 명 제치고 나면 그만큼 공간이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수비도 나오게 되고 또 그 공간을 이용해서 또 우리 편에게 패스하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계속해서 제치는 연습을 몸에 익히도록 그렇게 잘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축구 서적을 읽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명 선수들의 기술과 축구 이론서에서 배운 내용들을 평소에 숙지하고 있으면 실제 경기 중에서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축구 서적을 보고 공부를 했다고 해서 오늘 공부한 게 내일 당장 써먹고 뭐 이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평소에 숙지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써먹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기 중에서 같은 상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충분히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선수들의 기술은 사실은 그 구사하는 사람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자기 그냥 특기니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일반 서적 같은 경우는 유명 선수들의 기술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그려놓는다고요. 그 기술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숙지하고 있다가 응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때 이제 1966년도 월드컵과 이제 1970년 월드컵을 그 두 대회를 이제 영화를 통해서 본 것 같아요. 그 중에 이 브라질 선수들이 하는 그런 축구 기술이 몇 번 있었는데 이제 그런 기술들을 보니까 야 저렇게도 하네 이러면서 특히 제가 리베르노가 왼발잡인데 리베르노 선수가 이렇게 하는 그 기술들이 특별한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몇 번 그걸 보고 익혀가지고 실전에서 많이 응용을 했는데 이거를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응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이거는 뭐 책은 아닌 거 어떤 그 스포츠 잡지인가 아니면 신문인가 하여튼 그 김병수 감독의 지금 이 강원 팀의 감독이죠. 김병수 감독의 0.5초의 미학이라는 그 글을 봤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대부분 슈팅을 할 때 성급하게 한다는 겁니다. 보통 슈팅을 할 때 자기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슈팅을 하면 대부분 빗나가거나 어이없게 공중으로 뜨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0.5초의 미학이라는 것은 볼이 자기가 슈팅할 지점에 공이 왔을 때
0.5초 정도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잠시만 기다리고 그때 이제 슈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를 재밌게 읽어서 0.5초의 미학이라는 그런 그렇겠구나 하고 읽고 있다가 제가 미국에서 이제 우리 성교 축구팀 경기를 하다가 제가 가운데 쪽으로 이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저쪽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넘어왔어요. 와가지고 수비수를 피해가지고 원바운드로 튀겨가지고 제 이제 오른발에 딱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찰라고 하는데 이 0.5초의 미학이 그 읽은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곧바로 발을 뻥 대지 않고 살짝 기다렸다가 발등에 공을 얹혔습니다. 제대로 얹혀가지고 그게 한 20m 넘는 거리였는데 정말 그 빨랫줄 같이 아주 가볍게 멋있게 날아가서 골이 된 경우를 봤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 칼럼 읽은 지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기술의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축구 이론서를 읽어라. 그리고 생각하라.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서 평소에 이런 경우, 다양한 경우를 생각해서 읽어두면 그것이 언제든지 언젠가는 꼭 적용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축구 서적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얻는 유익은 개성 있는 선수를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 나오기 힘든 그런 개성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어떻게 축구를 저렇게 할까? 그러다 보면은 또 어느 때는 그 친구들이 또 굉장히 창의적으로 축구를 해가지고 경기 흐름을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선수들 때문에 축구가 재밌어져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개성이 강한 선수들은 이제 다른 팀원들이 싫어하니까 그 선수를 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축구 서적을 이제 보다 보면은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선수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유럽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네, 남미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네,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네,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또 개성 있는 선수가 또 있네 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위에 개성 있는 선수가 나타났을 때 저 선수도 그냥 저런 식으로 하면은 또 얼마든지 또 보탬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뭐 팀에 왼발 잘 치는 선수가 한두 명, 또 신체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아주 그냥 투사 같은 선수가 한두 명, 그렇게 이게 잘 배분이 되어야 그 팀이 강하고 재밌는 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개성 없는 선수들이 모아놓으면은 참 특색 없는 팀이 돼요. 굉장히 지루한 경기를 하게 되는데 개성 있는 선수들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여러 자료를 읽는 하나의 또 선물이라고 유익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이런 다양한 것을 보면 우리가 축구 자체가 또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고 저도 여러 가지 또 아마추어 축구 감독을 하면서 관련된 여러 축구 서적을 읽다 보니까 정말 신학, 인문학 다 적용되는 그런 말씀도 많고 또 정말 이런 것도 있었냐고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어떤 해석이 나오는 그런 서적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축구도 그냥 취미 삼아 시간 될 때 조금씩 읽어두면 상당히 좋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축구, 그냥 자기 스트레스 풀고 그냥 하는 축구가 아니고 정말 생각하는 축구를 통해서 좀 더 아름다운 축구,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축구, 내 자신도 즐거운 축구, 그런 샬롬의 축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